자체적인 AI 인프라를 깔기에는 너무나 지금 늦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 대기업들 역시도 이 로봇 쪽으로 계속 투자 움직임을 발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또 AI 시대로 사실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자리도 점차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현상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면 우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다 찾아야 될 문제지만 좀 내가 AI 쪽에 시대 간다 해서 내가 꼭 그쪽에 관련된 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못 한다면 주식이라도 그런 걸 좀 관련된 걸 사놓으면 약간의 해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주식을 좀 사놔야 될까요? 아무래도 특히 미국 쪽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 AI 쪽은. 그쵸. 참 우리나라 기업 중에 장기적으로 AI 관련된 수혜로 참 클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계속 공부하고 찾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뭐 큰 데는 결국 네이버랑 카카오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AI 자체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있고 그렇죠. 이를 기반으로 누가 얼마나 빨리 학습을 시켜서 이를 활용하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미국과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메꾸려면은 정말 대대적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 기업을 인수해 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AI가 참 분명 덤벼들기가 어려운 산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덤벼들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이미 지금 새롭게 뛰어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하기가 어려운 게 이 격차는 복리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손쉽게 일반적인 기업들이 뛰어들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쓰고 그다음 쓰려면 어쨌든 언어가 아무래도 또 작용하는 것도 클 거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결국 반도체에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빨리 추론을 해서 활용을 하느냐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빅데이터를 만들고 수집하는 영역은 이미 끝났어요. 게임 셋. 이미 승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싸움이냐? 이거를 가지고 누가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고성능의 반도체 칩을 활용해서 활용하느냐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 엔비디아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하드웨어 쪽으로 이미 붙어 있다. 제가 올해 초에 챗GPT 이후로 AI도 많이 공부를 해봤을 때 가장 첫 번째 특이점이 뭐였었냐면 저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 돈의 흐름 중에서도 국가 주도의 투자 움직임과 기업 주도의 투자 움직임에 따른 돈의 흐름이 어디로 몰려가는지를 좀 중요하게 봐요. 근데 AI를 갖다가 미국의 시총상위 IT 대기업들이 다 AI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심상치가 않다 느꼈고, 그들이 투자하는 건 뭐냐, 결국 AI 서버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따른 투자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에는 그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 이를 지금 딱히 대체할 만한 반도체 칩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대체하려고 개발하고 있는 게 NPU라고 하는 이제 AI 특화된 어찌 보면 커스터마이징 반도체 칩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게 구글이 개발한 TPU라는 반도체 칩인데, 이 AI는 또 중요한 게 각 영역별로 특화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맞춤형 반도체 칩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물론 뭐 구글이 TPU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구글이 필요한 영역, 구글은 거의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검색 기반의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아닌 분야의 칩에 있어서의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NPU라는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싸움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역시도 차세대 D램을 포커싱을 맞추면서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좀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기업들, 해외 기업들도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비상장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뭐 이런 기업들인데, 얘네 기업들이 지금 국내 대기업들과도 협력 관계를 좀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개선 발전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굵직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나온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역시도 AI에 있어서 이런 뭐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밀려날 수 있더라도 이런 반도체 칩 영역 분야에 있어서는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국민의 입장으로서 좀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투자 관점으로 직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반도체에 있어서 연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하드웨어 쪽을 봤을 때 결국에는 클라우드 쪽이 앞으로는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에 있어서의 이미 승자가 갈렸어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다른 후발 업체들이 AI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발전됨에 따라서 AI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버릴 수가 없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기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I를 모든 분야에 탑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IT 관련돼서는. 오늘도 기사 뜬 게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체 공정에 AI를 다 도입하겠다. 그래서 공정의 성능을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즉 AI를 이제는 진짜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인 건데 중요한 건 그 후발 업체들이 AI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또 엔비디아가 기회를 열어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사서 자체 서버 구축을 하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 이를 너가 구독해서 써라 라고 지금 구독 경제 서비스를 열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해주느냐? 클라우드 서비스로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시대를 열고 봤을 때 결국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AI 시대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깔기에는 너무나 지금 늦었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클라우드 관련돼서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매출의 역성장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게 KINX라는 기업인데 네네네. 아무래도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딱 캐파만큼 돈을 그냥 안정적으로 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캐파도 사실 많이 늘리진 않아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사실 크진 않아요. 막 대폭 확 늘어나는 건 없는데 근데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죠.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막 서버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이러한 최첨단 IT 디바이스들이 더 많아질 건데 그에 따른 AI 시스템 구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트래픽 양 자체가.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꾸준한 성장성을 이뤄내면서 계속 우상향에 대한 성장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KINX라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뭐 단기적으로 50%, 100% 막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상승하는 흐름은 기대할 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장기적인 우상향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우상향에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잠깐 이제 파동은 그리지만 결국에는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얘가 조만간 기존 이제 데이터 센터 캐파에 두세 배 달하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 이후로든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실적이 이제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까지는 반영이 될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싶고 해외로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이 클라우드 관점으로 전 세계 점유율을 꽉 잡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지금 아마존. 예.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 요 정도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또 삼각구도로 굉장히 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확실한 좀 기회는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AI로 이제 클라우드 말고는요? 네. 클라우드 말고는 결국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EC는 사실 올해 챗GPT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실체 없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 단기적인 거품이 좀 빠진 뒤에 그 다음에 좀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당장에는 소프트웨어 관점으로서는 이 기업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성장성을 하고 이 부분은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좀 많이 제약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위주로 보시다가 점차 뭔가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AI 기반을 막 구축을 해놨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도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할 때쯤 좀 느지막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AI랑 또 이제 같이 붙어 다니는 키워드가 로봇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삼성, 현대, LG 등 이제 대기업도 로봇 기업, 로봇 산업에 이제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투자 많이 하는지랑 또 로봇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주목해야 될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로봇을 대기업들이 왜 투자를 하냐?
이거는 이미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이 흐름을 좀 인지를 했는데 이것 또한 탈세계화가 구조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탈세계화이기 때문에 경제가 재편되고 있고 블록화 경제가 나오고 있죠. 근데 미국, 유럽 입장에서는 기존에 전 세계에 있어서 공장을 썼던 게 중국이었는데 그 중국의 공장을 안 쓴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리쇼링 정책에 의해서 자국으로 공장을 많이 늘린대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공장을 늘리면 공장을 짓고 나서 여기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할 건데 사람이 있냐 이거죠.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부족하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도 높아요. 가뜩이나 선진국은 더 높죠. 그렇죠. 지금 물가 안 잡힌 것 중에 하나가 또 인건비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사실 고금리에다가 경기가 좀 안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들어가는 그 비용 자체도 사실 아깝잖아요. 그렇죠.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목적의 기업 단체이기 입장에서 때문에. 보면 부담될 수 있죠. 그쵸. 당연히.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서든 대체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로봇에 대한 투자를 기업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제조업 기업들 입장에서. 근데 로봇이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많이 쓰여진 게 작년부터는 경제 구조화로 인해서 로봇이 양산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건비 대비 로봇을 사용하는 게 훨씬 가격 경쟁력이 맞춰졌다. 안 그래도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로봇을 쓰는 게 얘는 쉬지 않고 일하니까. 그리고 눈치 볼 일도 없잖아요. 불평 불만도 없고. 그렇죠? 내가 얘를 괜히 뭐 케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밥을 먹길래 해요? 뭘 해요? 그렇죠?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주거래 일만 하잖아요. 거기다가 얘는 오차도 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얘는 시스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적인 효율화 내지는 기술적인 효율화까지도 다 이뤄낼 수 있는데 얘가 로봇조차도 구독경제 시스템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로봇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대여해서 써요. 월구독 결제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성비를 따져보니까 사람을 월 인건비를 주는 것보다 싸더라. 그래서 로봇을 이제 대대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에 질세라 안 되겠다. 투자해야 되겠다 하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원래 이제 미국 쪽으로 공장 진출을 막 많이 하려고 하다가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 좀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을 얘기해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야, 우리가 그냥 세액공제 혜택 해주고 보조금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공장이 지어질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예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도 뭐 젊은 세대 중에 하나지만 노동을 하기 싫어해요. 몸 쓰는 일 하기 싫어합니다. 특히나 단순 반복 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죠? 머리 쓰는 일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특정 복지를 같이 갖출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 반복 노동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로봇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인수를 하는 이제 의도를 보여준 게 아닌가. 현대차 그룹도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또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LG뿐만 아니라 기타 대기업들 역시도 이 로봇 쪽으로 계속 투자 움직임을 발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제 삼성, 현대, LG 말고 거기보다 시가총이 작은 회사 중에서는 좀 유망한 회사들은 어떤 데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게 보는 로봇 기업은 올해 하반기 상장 예정인 두산 로보틱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로봇의 수요처 자체가 그러니까 로봇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인데 쉽게 말해서 산업용 로봇은 제조업에 많이 들어가는 단순 반복 업무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는 건데 사람을 대체하려면 크게 팔다리가 뇌와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 필요한데 뇌와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은 매우 기술력을 요구하고 비싸기 때문에 일단 로봇이 이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것부터 발전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게 좀 더 컴팩트해지고 값싸지고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입력값을 요구하면은 그 입력값에 맞춰서 사람을 도와서 일을 하는 역할로서 지금 로봇이 계속 발전되고 쓰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산업용 로봇은 이미 어느 정도는 좀 포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쓸만한 업체들은 이미 다 쓰고 있고 이 일을 쓰는 로봇 업체들은 납품을 했고 그 납품을 하는 업체들 위주로만 로봇이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새로운 이제 중소형 로봇 기업들이 덤벼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씬에서는 이미 구조를 잡은 기업들이 계속적인 성장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관점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지금 계속 부각받고 있는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 대비 더 컴팩트해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국내 1위,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게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70%가량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미국의 법인을 설립했고 올해 하반기에 또 유럽의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타일세계화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얼마나 미국과 유럽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법인이 설립이 된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거고요. 여기에 기존의 산업용 로봇 대비 서비스형 로봇도 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성장성이 훨씬 커요. 얘는 눈과 뇌 역할을 하는 부분들까지도 탑재된 좀 더 고성능의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 로봇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여졌던 게 물류 창고에 물류를 내가 분류하고 이송시키고 진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물류 로봇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장애물 피해가는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 물류 로봇 시장부터 해서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도 채택하려고 지금 테스트 단계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말로 또 AM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MR 물류 로봇 시장이 또 커져가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요것도 해요. 그러니까 로봇 포트폴리오가 다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두산이라는 큰 대기업 그룹사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모습이라서 좀 기대가 된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투자를 받는 움직임에 모멘텀을 받아서 지금 시총이 거의 2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규모 자체는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망치를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시총이 그래도 2, 3조는 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적정 공모가 수준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청약을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랑 좀 종목도 이야기해 봤었는데, 그럼 지금 혹시 굉장히 좀 싸 보이는 주식, 혹시 저평가된 가장 분야는 좀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싸 보인다. 이거는 왜 이렇게 안 올랐지? 라고 할 만한 주식은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전기차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의심하는 분들 없죠. 아무도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를 너무나 선호하시고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가려면 기본적으로 전장 부품도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 주식을 과거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대격변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다 바뀌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 자동차의 선두주자에 있던 기업들도 다 바뀝니다. 실제로 지금 바뀌고 있죠. 기존의 내연기관차 때는 일본과 유럽이 완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거의 뭐 도요타, 혼다 아니면 독일 3사였잖아요. 이제는 전기차를 누가 지금 앞서가고 있죠?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죠. 미국이 치고 나갔어요. 여기에 유럽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죠. 일본도 따라가고 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해요. 왜? 얘네는 시작이 너무 늦었어요. 이 기회를 누가 잡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잡고 있고 중국이 잡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거의 내수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으로의 기회가 좀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현대차가 참 저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부터 전기차 마찬가지 수소차도 안 된다 하는데 우직하게 밀고 붙였거든요. 20년간 넘게.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도 가장 큰 건 LG였어요. LG가 배터리 사업 안 된다 남들이 다 접고 막 철수할 때 간다 된다 미래다 하면서 돈이 안 돼도 투자하고 계속 기술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적인 격차를 벌렸고 남들 지금 막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압도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내 이 K배터리라는 압도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차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의 성장성 감이 좀 좋게 본다. 이게 기존에는 내연기관차 때 선두지위를 잡았던 기업들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충분히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좀 잡고 있지 않나. 실제로 지금 현대차 그룹의
그 공장 캐파 지금 가동률을 보면 100%가 넘어요. 아까 예전에는 9to6 초과 근무한다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초과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토요일도 일을 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일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일감이 많은데도 계속 고객이 줄을 서고 있는 입장. 이런 입장에서 더해서 현대차그룹이 앞으로의 생산량을 5배를 늘린다고 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점유율 50% 이상. 수소차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마냥 안 될 수만은 없거든요. 승용차는 물론 점유율이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이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대형 트럭, 화물, 버스 이쪽은 수소차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장 큰 핵심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게 많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단축해야 되는 모멘텀이 뛰어야 되거든요. 전기차는 충전 속도가 길잖아요. 그만큼 화물차는 돈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차가 대형차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이 씬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승용차가 또 상용화가 되는 시즌이 나온다면 우위를 훨씬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차를 향해갈 때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가운데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 차 때 일본과 유럽이 독점을 했었다고 했는데 자동차 부품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내재화가 되어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다른 기업들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도 그래요. 자동차 부품을 다 내재화를 했어요. 국가적으로. 여기에 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게 최근에 발표를 보니까 현대차 그룹에 삼성, LG, SK가 다 협력 동맹 구조로 맺어져 있어요. 현대차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는 사실 삼성, LG, 현대 다 경쟁 구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 또한 탈세계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간의 경쟁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 라는 구조로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현대차가 만약에 전기차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핵심 부품이 크게 5개 정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배터리. 근데 배터리 삼성, LG, SK 거 다 쓴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 SK. 그리고 모터 있는데 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전장 부품들을 LG그룹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LG전자를 비롯해서 실제로 LG그룹사가 이 전장 부품에 대한 수주 잔고가 3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장 부품에 있어서 또 글로벌 지위를 잡고 있는 게 LG그룹인데 LG그룹이 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장 부품들을 현대차에 또 납품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이 부분 마찬가지 LG가 다 할 줄 아니까 지금 이 대기업들이 다 한 대로 모여서 현대차의 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는 하나의 그냥 현대차 그룹의 기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앞으로 또 지위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를 점차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도 투자지만 좀 개인적인 응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품사들에 있어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배터리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분도 최근에 많이 부각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유통 판매하는 업체들 대표적인 넥스트칩이 이제 가장 대장경 기업인데 얘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얘랑 같이 또 볼만한 게 LX 세미콘이라든지 유니트론텍 같은 차량용 반도체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해성 DS 같은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모터 딴에는 모터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전자 부품들을 하고 있는 LG전자도 있겠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LG 이노텍 여러 가지 LG 이제 그룹사들 이렇게 좀 같이 계속 공부해 보시면 앞으로 생각보다 좀 좋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걸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그러면 주도 업종이라든가 주도 주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는 로봇, 그다음에 AI, 2차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올랐던 것 같은데 주도 업종, 주도 주식 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 어디로 지금 몰리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규모가 또 다 다르잖아요. 가장 투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웬만하면 큰 돈의 흐름이 몰리는 곳에 주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외에 자잘한 돈의 흐름으로 인해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큰 것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도주를 공략을 할 때도 이런 관점으로 크게 이제 2가지에 대한 돈의 흐름을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주도의 투자 움직임. 근데 국가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책적으로 돈의 흐름의 방향성을 만들어줘요. 자, 우리 이 분야 키운다.
이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돼라고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장 중요시 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은 탈세계화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 유럽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둘째로는 대기업들이 그 방향성에 있어서 투자 움직임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까지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과연 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중소형주에 있어서도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럼 하반기 돈의 흐름 좀 V시그는 어디로 좀 더 많이 갈까요? 하반기는 여전히 코스피 일단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근데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꽤나 많이 오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안 오른 주식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동차 쪽이 아직 사실 많이 부각받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을 잘 노려보시면, 또 뭐 2천지만큼은 아니겠지만 사실 2천지를 잡지 못한 분도 분명 많을 것 같거든요. 많죠. 네. 떨어져라 나도 잡게 네. 라고 생각하다가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잡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저거는 너무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못 잡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 쪽은 밸류가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트를 생각하니까. 이때는 사실 자동차 부품사들이 돈을 꾸준하게 많이 벌지 못했어요. 현대차가 자동차를 많이 팔면 그때 벌렸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왔다 갔다 흑자 적자 반복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밸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판도가 바뀌는 것 같으니, 거기다가 또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보다는 이 전장 부품 쪽이 보다 만들기 상대적으로 어렵고 또 고부가 가치의 부품이다 보니까 하나를 팔더라도 부품에 마진이 많이 남아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부품사들 말고 새로운 전장 부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 업체 중에 실적이 찍히고 성장성을 눈에 띄는데 얘는 되게 저평가다라고 할 만한 기업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 또 앞으로 현대차 그룹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계속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가시기 전에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좀 질문 좀 여쭤보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는 분들의 공통점은 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너무나 네. 운 좋게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주식으로 부자가 된 분들을 뵙잖아요. 많이 뵙고 얘기도 많이 나눠보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식 투자에 정답이 없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딱 크게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나만의 정말 강력한 무기를 하나를 잡고 있고 이게 통할 때만 써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 그게 안 통할 때는 완전 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장인이죠. 나는 이 칼 하나만 간다. 이 칼 하나를 갈고 적장에 갔을 때 한 큐에 목을 벤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그때그때마다 유동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카멜레온처럼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돈을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양측의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심리가 매매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멘탈리티. 감정에 치우쳐서 매수와 매도를 하지 않는다. 정말 내가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한 대로만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야, 이분은 사람이 맞나 로봇 아닌가? 싶을 정도로의 딱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한 만큼만 버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이제 실패한 이유는 멘탈 때문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멘탈 때문이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나의 무기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죠. 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쫓아다니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배움의 목적이라면. 근데 그냥 그 사람이 밥 떠먹여 주는 대로만 받아 먹으면 이거는 나쁘죠. 이거는 언제까지 밥을 떠먹여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한창 잘할 때 그 사람을 따라가요. 즉 이 사람이 얘기했던 종목이 올라갈 때라든지 뭐 이 사람의 퍼포먼스가 한창 좋을 때. 근데 문제는 그때는 단기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주식 투자의 맹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때가 항상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사람을, 나랑 맞는 사람을 딱 정해서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걸로 하나의 칼을 계속 가시던지, 아니면은 여러 방면을 배우시되 남들이 많이 보는 쪽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잘 안 보는데 이런 쪽에 투자 관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할 법칙한 것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을 참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뭐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나스닥, 뭐 S&P 500 지수 좋을 때 그런 투자법, 뭐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그런 투자법 되게 유행했잖아요. 나스닥, 뭐 SPY라든가 QQQ 꾸준히 모아라. 그쵸. 오르든 떨어지든 사람들이 근데 오를 때는 네. 꾸준히 모아요. 맞아요. 근데 떨어지면 안 사. 아니면 다 정리해버리거나. 맞아요. 뭐 나스닥 S&P 500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반등했으니까 떨어졌을 때 샀는 분들은 뭐 본전이거나 수익이 낮거나 했을 수도 있는데 떨어질 때 이제 시장을 떠나거나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잘 될 때 한마디로 고점일 때는 상승할 때는 막 따라가고 싶고 하락할 때는 이제 오히려 막 팔고 싶거나 떠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네.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주식하려면 반드시 이제 변동성 참아내야 될 텐데 이런 변동성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무기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부동산 투자에 없는 분할 매수 전략이 있지 않나. 부동산 투자는 사실 한번 사면 계속 그 변동성을 내가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타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 투자는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충분히 그 분할 매수로서 상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그래서 적금식 투자를 먼저 배웠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어차피 내가 성장할 확신이 들고 정말 우량한 회사라고 생각이 든다면 기간을 나눠두고 1년간, 2년간에 매달 가격을 안 보는 거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진짜 적금에 납입하듯 사는 거다 라는 관점으로 해보시면 그래도 이 변동성에 휘둘리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주식을 진짜 많이 알지 못하는데 주식으로 은근히 꾸준히 돈 버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어요. 가령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간부님들 중에 월급 받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그냥 매달 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령 제 뭐 주변 친구들 중에도 아버님이 월급 받으면 3점 모으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상하는 좋은 기업인데 이런 기업을 내가 그때그때마다 사서 모으면 이게 또 2년 뒤, 3년 뒤 이렇게 또 계속 달라지는 결과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또 배당도 받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변동성에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전략이라고 싶고 이게 난 또 힘들다 하면은 사놓고 어떻게 해요? 그 계좌번호 바꿔야죠. 비밀번호요? 네, 안 봐야죠. 아. 내 손을 억지로 묶어야죠. 그렇죠. 강제적으로 묶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자TV 이수빈 대표님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그러면 좀 오늘 여러 섹터와 종목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종잣돈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작년이었으면 신익 하방반 한 섹터 한 그 대장주에 한 종목씩 다 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중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아직 안 오른 탈세어 수혜 업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가령 로봇도 있겠지만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좀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탑5 그래서 각 내가 좋게 보는 산업별 대장주를 하나씩 좀 사 모으는 관점으로 좀 사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은 제가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 50년 만에 찾아온 탈세계화 국면이다. 과거 흐름과 분명 달라지는 시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점점 산업과 종목에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탈세계화에 따라가고 오히려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과 종목이라면 계속 더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쇠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지금같이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히 잡히지 않은 국면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은 참 위험한 얘기거든요.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관점을 갖고 물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따라잡기 어렵겠지만 지금의 시대에서 좀 새롭게 힘이 붙어가고 있는 산업과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에서 또 수혜를 받는 이 업종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찾아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 방송을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40대 이상 연령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험했던 시장이 익숙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 잊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시대가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네. 누가 로봇, 누가 AI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AI가 없던 시대가 그쵸. 있었으니까요. 2차전지도 그렇고요. 네. 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접근으로.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시장에 좀 대응해야 하는지랑 김작가TV 또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남겨주고 가신다면.
사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투자 조언을 드릴 만한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고, 오늘 이제 알려드린 내용들도 제가 최근에 같이 공부하고 분석한 바를 토대로 여러분들 제가 공부한 건 이런데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보세요 라는 취지로 알려드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나는 이런 부분 공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항상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오래 투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이게 부자가 되려면 항상 그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될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을 내다보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해야만 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편향된 사고방식보다는 그래 나부터도 일단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바라보는 좋은 기업들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 갈 수 있다. 좋은 기업이다라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 좋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게 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 말씀 들으니 40대가 넘은 저는 사실 건강이 제일 와닿습니다. 네,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가뜩이나 요즘 갑자기 또 날씨가 급격히 더워졌잖아요. 네, 요즘에 특히 뭐 이제 일교차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뭐 감기 몸살 앓으시는 분도 많고 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리. 복리를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 오늘 만난 회원님이 이수빈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